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죠. 경제나 자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뭐냐면 손실 가능성이나 갑자기 경제가 나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경제나 자산 시장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할 때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즉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고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금리,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도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확실성 차원에서 저희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한때는 1,500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진정됐지만,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율 위험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환율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원화 가치보다 달러 가치가 더 비싸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달러를 줘야 되는데 달러가 상대적으로 원화 대비해서 비싸졌으니까 그걸 사올 때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한국의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달러 현상, 즉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수입 물가의 인상을 가져와서 물가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환율의 상승은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자정작용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을 과거에는 높여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수출이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좋아지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자정작용을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국의 수출 구조를 보면 단순하게 가격 경쟁력으로 수출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한국의 제품이 외국에서 싸져서 수출이 잘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게 수출의 회복과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고환율이 유지된다는 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좀 낮게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정치적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전 충분히 이렇게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과거에 없던 1,500원 이상 오르던, 물론 IMF 크게 오른 경험이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경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내수 소비가 안 좋고 사람들이 소비를 증가시키지 못했고, 반면에 고금리 구조에서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한국만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계속 환율은 올라가고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 한국도 금리를 못 낮추고, 그러면은 한국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쉽게 말해서 통화 정책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태가 한국 경제에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위험하다는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경제성장률이 1.5%에서 1.6%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실제 성장률로 보면 그만큼 물가는 더 오르기 때문에, 사실 1%대 성장을 보인 건 우리나라가 IMF 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제 미래가 펼쳐지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야, 경제가 언제 좋아진 적이 있어? 맨날 위험했지?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외환을 못 갚아서 경제 위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경제가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빚 다 갚고 그래서 막 금 팔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인을 제거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한국의 경제가 안 좋은 건 뚜렷한 원인을 찾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아져야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지? 반도체만 수출을 잘 되면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 뚜렷하게 원인 파악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과거의 경기 위축, 또
또는 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하고 다른 상황은 그때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안 좋지? 사람들은 안 좋다고 얘기하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그런 명확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저희가 좀 더 위기의 차원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수 소비가요,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내수 소비가 2%대, 3%대의 성장률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1%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정치적인 문제, 이런 정치적 혼란 때문에 내수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더 우려할 사항이다. 한국의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수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수출이 잘 되고 이러면 경제 성장률이 의미 있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어떤 기반이 훼손되고 있다. 내수라는 큰 경제의 기반이.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물가 상승이 이뤄지니까 반대로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과 나라들이 금리를 올려요. 근데 그 올릴 당시에 한국은행만 제대로 못 올렸어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때문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혹시나 빠질까봐. 그리고 부동산의 대출이 막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으니까 더 위축될까봐 금리를 다 올릴 때 제대로 못 올렸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올렸다가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내리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못 올렸으니까 역설적으로 충분히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사실 문제였던 겁니다. 충분히 못 올려서 내리는 것도 못 내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도 유지되고 있고 제대로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올린 시점에 한국은행이 실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미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일단 지금은 제한적인 상황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추정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1,500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면 2024년도 거래가 많이 될 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9,000건 정도 됐습니다. 9,000건에서 거의 1,500건으로 준 거예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팩트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준다는 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 그게 시장의 상황 하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망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수요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공급 차원에서는 뭐냐면 매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9만 건 정도 돼서 최근 한 3, 4개월간 한 7, 8천 건이 증가했거든요. 정리해 보면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방은 계속 거래량도 위축된 상황이고 가격도 일부 지역은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살 때 대출을 일으키면 이제 위험에 대한 인지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소득과 수준에 맞는 대출 규모를 측정하거든요. 근데 전세 대출은 이 두 가지가 좀 안 됐어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누구도 이 전세 대출을 내가 갚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내 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거라는 위험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집을 살 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살 때는 집값이 혹시 떨어지면 이 대출을 내가 못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정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요, 주택 가격이 막 과중하게 오르고 시장이 불안하면 대출이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전세대출은 그냥 받는 거예요. 위험인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신용등급이 낮은 세대에 또 전세대출이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전세 대출을 해주는 게 일종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대출이라도 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전세 대출이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저신용 세대가 전세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잠재적인 리스크가 일종의 상환 리스크가 있는 거고, 소득이 낮은 계층이라든지 자산이 많지 않은 계층이 대출을 많이 받아 보니까 더 소비가 주는, 갖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이 전세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세 대출이 자산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대출의 증가에도 당연하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보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상승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죠. 2025년도에는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대출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유효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려면 대출을 계속 받아서 올려줘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자산이 계속 불어나야 어쨌든 전세 보증금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런 현상 때문에 전세 계약보다 월세 계약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전세를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일종의 반전세, 반월세 이런 계약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저는 전세 가격도 주택 가격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소득 규제라든가 DSR 규제도 들어갈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고가의 전세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이제 경계가 하는 거죠. 무작정 제가 대출을 받아갖고, 왜냐면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받는 입장도 그렇고 해주는 입장에서도 서로 경계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출이 증가폭은 확실히 줄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명확히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그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입주 물량이 뭐 2025년도에는 증가하진 않고 조금씩 감소하고 2026년도에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그렇게 빠르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둔화된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출을 계속 일으키면서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이자 대비해서 월세가 더 싸거든요. 내가 5억 원에 살다가 계약갱신권 다 끝나고 이제는 7억 원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럼 2억을 대출 받았을 때 그럼 평균적으로 4% 이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차라리 500만 원에 월세를 같이 조금 주는 게 지금의 금리 상황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지금 월세 수익률이 1.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보다 싸잖아요, 대출금리. 그럼 왜 대출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줍니까? 반전세나 반월세를 주는 게 맞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월세 가격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더 못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가 워낙 많이 일어나면서 허그에서 일종의 보증된 그런 보증금을 일종의 집주인들이 못 갚으니까 대위 변제를 해주면서 자산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요. 허그도 지금 유상증자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세금으로 또 그 자산을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형국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허그 입장에서도 무작정 막 이렇게 무한정 보증해주거나 뭐 100% 담보를 해. 그래서 담보 비율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 어쨌든 이런 전세 대출 시장이 좀 압력을 받고 있다, 증가하기에는 어려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고요, 부채로 이루어진 경제, 자산 가격, 상품 가격은요, 그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또 못 갚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허그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계속 해줍니까?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세 시장과 전세 담보대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그 위기 신호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주요 지역의 공실률이 뭐 거의 두 자릿수, 10%, 20%대도 이루어진 지역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체감적으로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새롭게 또 인테리어하는 그런 부분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 공실이 비면 또 누군가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4년도에만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거의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장사가 안 되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공실률이나 뭐 꼬마 빌딩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꼬마 빌딩의 가장 중요한 게 1층 상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층 상가 이런 지역에 이제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가게 유통하는 이런 가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시장의 임대료가 일단 줄고 있고요. 가격도 거래도 거의 못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경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상업용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 빌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형 부동산들의 경매 건수도 증가하는 걸 보면 확실히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말씀하신 뭐 꼬마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이런 부분도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급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매각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어요. 임차인 쉽게 말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임대료를 이제 낮게 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SNS를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꼭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유명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지역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가로수길이나 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제는 거기가 잘 된다고 해서 굳이 그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이동해서 SNS에 저 이동합니다. 일로 오세요. 그러면 사람 다 찾아가거든요. 이동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할 수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이런 추세적인 변화와 트렌드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임대료가 또 감소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래도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안 좋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수 소비가 확실히 안 되기 때문인데 내수 소비가 1% 밑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폐업자 수도 많아지고 공실률도 높아지고 임대료도 또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상가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임차인들하고 임대료 깎아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사실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심화될 수 있다.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상가 빌딩이나 아니면 상가를 갖고 있으면 좀 버티는 기간이 있거든요. 나빠도 좀 기다리고 그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중요한데 2025년도에도 내수 경기가 이렇게 계속 위축되면 국내의 상업용 관련된 부동산 시장이 지금이 나빠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엔 가계소득에서 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의 독특한 특징은 자기 자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부채라든지 혹은 전세를 끼고 근데 곧 전세 자금이 또 부채로 이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일종의 부채로 이루어진 자산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민감도도 굉장히 크고 금리라든가 이런 재정, 금융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대로 된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정책이 제대로 못 쓰고 발목을 잡는 게 이런 부동산 자산의 과중한 비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한국이 정책을 계속 제대로 못 쓸 수 있다. 사실은 1980년대 이후로 계속 이렇게 전 세계가 저금리 시대로 돌입하고 그리고 사실은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정정책보다 이제는 금융정책이 훨씬 중요한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한 30-40년 전에는 미국의 연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부가 얼마나 돈을 쓰는지 재정정책이 훨씬 중요했다면 지금은 금융정책이 훨씬 중요한 시대 그런 어떤 경제 구조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한국은 유독 부동산 자산이 높다 보니까 이런 금융정책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래야만 한국이 조금 더 이런 어떤 경제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데 그 급등하는 시점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계층이요 빚을 이렇게 과중하게 일으켜서 사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 여력이 줄은 거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빠질까 이 고민만 하니까 어떻게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부동산 자산이 국가 전체의 경제 차원에서는 안 좋냐면 생산성이 가장 낮은 자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국가 경제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좋고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좋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막 돈을 많이 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처분해서 이익이 생겨야 뭔가 소비 여력도 생기고 돈도 쓰는데 우리는 대부분 갖고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이익은 적고 계속 갖고만 있고 그러니까 소비 여력도 줄고 경제의 탄력성을 줄이는 영향이 큰 거죠.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생산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발목을 계속 잡혀 있는 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게 어렵다. 근데 이건 당위론적 관점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럼 내 집 마련하지 말자는 거냐 부동산 사지 말자 이 얘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다 하고 현실과 사실은 개인의 대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볼 때 일단 그런 과중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건 항상 안 좋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판단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을 얘기할 때 힘들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가격 하락을 전망하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지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데 확실히 2025년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보여주는 현상 때문이에요. 수요가 줄고 있고 근데 이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하니까 그럼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 하락폭이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를 얘기하는데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뭐 양극화라고 그래서 아무리 하락해도 떨어지지 않는 곳은 있다. 뭐 대표적으로 강남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 그리고 안 빠졌던 지역이 훨씬 더 크게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의 상황을 잘 균형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예측하건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준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힘든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 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30% 정도 빠지거든요. 저는 그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빠진 게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한두 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빠질 게 한 10채 정도 될 거다. 빠지는 물량이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하락한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거 금매니까 누군가 빠졌다고 가보니까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 집 마련이가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 왜냐면 빠진 물건이 많아질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하락이지만 조금 더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주택자분들이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항상 오를 때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2025년도부터 집값이 하락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면 또 더 빠질까 봐 하지 않아요. 반대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부동산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나의 예산에 맞는 상황에 오거나 아니면 이제 충분히 하락했다는 판단이 쓰시면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을 또 관심 있게 저희가 보는 이유는 지방 아파트를 전혀 지금 보고 있지 않단 말이죠. 가격이 더 하락한다고 보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없어요. 이제는 지방에서 잘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일부 지역은 올해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다시 가격이 상승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방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항상 어떤 걸 만들어 왔냐면 그 뒤로부터 부동산 가격도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리고 나의 수준과 나의 재정 상황과 그리고 시장 상황을 같이 보시면서 자산 시장은 부동산하고 주식도 똑같아요. 계속 하락하는 것도 없고 계속 오르는 것도 없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인지하시면서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내 집 마련하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집값이 하락할 때 하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꼭 좋은 시장이 오니까 좋다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좋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보셨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는 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 그분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은 부동산 자산을 줄일 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미래 얘기를 하지만 제 얘기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냐면 그런 확신에 찬 행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장을 예측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다, 상승한다를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미래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 당연히 줄여야 되죠. 반대로 집이 없으시면 가격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하시고 사실 이렇게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건설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얘기하고 내 집 마련 얘기하지만 그걸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건설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뭐 대형 건설사들이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심지어 문을 닫는 회사들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뭐 중소형건설사는 더 심한 상황이고 이게 전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향후로 오를 거라고 하면 건설회사들이 왜 망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막 땅 사고 준비해야 되는데 엄청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안 좋아지고 경제도 위험하고 그리고 특히 건설업은 내수를 반영하는 아주 직접적인 산업군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바로 반영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됐고 확실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분양가를 낮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시장 좋아지겠지. 금리가 낮아지면 갑자기 또 분양시장 좋아지고 가격도 오르고 일종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분양을 안 한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요. 분양가를 높여서 한다라고 하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아파트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분양가를 낮춰서 해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비싸게 땅을 산 건설회사는 쉽게 말해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시장에서 싸게 경매로 나오고 누군가 그 땅을 싸게 사면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가 낮아질 테고 그럼 그 건설사가 분양하면서 돈도 벌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저는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뭐 여러분들이 건설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금융권에 다니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개인적 측면에서 저희가 관심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위험을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집 마련 계획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부동산 PF가 200조 원이 돼서 우리나라 망한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과장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그럼 뭐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 집 마련 계획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걸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서 부동산 PF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건설회사에 돈을 꿔준 경우가 아니면 뭐 이런 건설회사의 위기 상황을 그러니까 전 모든 경제적 상황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총재나 기재부 뭐 장관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게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질문은 뭐냐면 건설사들이 그렇게 망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이제 누군가가 받아서 왜냐면 보험을 다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받아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건설사들이 망하면 또 내수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고용도 줄 테고 소비도 더 줄 테고 건설 경기도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서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 회사는 안전한 거야? 내가 분양받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 그럼 분양이 더 안 되거든요. 그럼 미분양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더 악화되고 이런 상황의 악화가 계속 이렇게 더 커지는 일종의 눈덩이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뾰족한 방법이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막 가계대출 엄청나게 증가시켜서 지금 막 미분양 아파트 다 사세요. 뭐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거 다 사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그러면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업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건설사는 못 보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건설업은 서비스업이에요.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 서비스업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큰 사업자가 망하면 거기에 얽혀있는 작은 회사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히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지금 왜 어렵냐면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PF 때문이에요. 부동산 PF를 우리나라가 한 200조 원 정도 들고 있는데 땅을 사놨어요. 근데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땅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기업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땅 비싸게 주고 사서 오를 거니까 분양가 올려서 나 그럼 이건 돈 벌 거야 생각했는데 계속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준 땅에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자만 나오고 힘들어지는 상황. 이게 한국 경제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개인도 똑같아요.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빚내서 아파트 사놨는데 계속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많이 내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이게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산이든 사업이든 부동산업이든 맹신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격이 계속 오릅니까?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이런 변화를 사실은 인지했으면 그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설사들이 일종의 자승자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뾰족하게 해결한 방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렇게 너 그럼 뭐 해결책이 뭐냐. 전 해결책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건설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해결책을 얘기해 줍니까? 저한테 건설회사들이 돈 주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 해결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상황이 2009년도 즉 2, 3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신도화 건설이 뭐 워크아웃 법정관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과거에요 똑같이 망했었다고요. 근데 왜 그 경험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그건 뭐냐면 그 문제가 났을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또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주고 외부에서 도와주고 금융권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뭐냐면 문제 일으킨 니네들이 문제를 해결해라는 방식이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겨나지 않고 우리의 부동산이나 건설업도 안정화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오늘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해결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6만 채가 좀 넘고 있는데요. 미분양이 많아서 문제가 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 때문이에요. 미분양이라는 건 내가 사업을 진행해서 분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은 땅만 갖고 있어요. 진행도 아예 못하고. 그래서 지금 미분양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부채와 그 과도한 부채로 비싼 땅을 사놨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뭐 안 팔려서 문제인 거야? 근데 봤더니 6만 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야? 200조 원이 넘는 부동산 PF가 있단 말이에요. 아예 진행도 뭐 땅이 또 그 중에서 거의 뭐 50% 60%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PF가 터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려사항은 있는데 그거보다 부동산 PF가 커지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중심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설사들이 그렇게 망하면 아파트를 안 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아파트의 분양이 감소하고 공급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시장 전망을 얘기할 때도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에요. 건설사들이 아무리 집을 안 지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경기가 어려워 빨리 이거 처분해야 돼. 그래서 많이 팔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뭐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르게 보셔야 된다. 쉽게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5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요 350만 채의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2만 가구가 준다고 해서 집값이 다 오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요 서울에 팔려는 아파트 매물이 거의 10만 건이라고요. 9만 건. 근데 여기서 9만 건이 막 10만 건, 11만 건, 14만 건 이렇게 증가하고 갑자기 20만 건이 증가하면 이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뭐냐를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망해도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향후로 가격이 오를 거면 왜 건설사들이 어렵겠습니까? 기다리고 사업 지금 막 땅 사고 이러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 알고 더 영향력 맨날 그 고민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하고 집값의 변동을 같이 그려보면요.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건설사들이 돈을 벌려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예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집값이 앞으로 하락할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니 집값이 오른다는데 왜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겠어요?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장기적으로 건설사가 막 다 망해. 집을 안 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후에 집값이 또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그런데 장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시장 전망할 때 건설사들의 공급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뭐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무려 52%가 투자로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시장 안 좋아할 것 같아? 내 집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내놓는 거예요, 팔려고. 그럴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변동성을 키운다는 거죠. 반대로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매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안 팔겠죠.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이 건설사가 공급하는 거가 아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라는 걸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들 뭐 아파트 입주가 감소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집을 안 지어서 아파트 가격 그럴 것 같으시잖아요. 그래 집을 안 지으면 집값 오르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짓겠습니까? 시장이 안 되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믿고 집을 사서 무리하게 집 사고 가계 대출을 일으키고 이자는 감당 안 될 수준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맹신하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이런 것만 믿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025년도에는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집값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사고 집값이 빠질 때 집을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라도 집 사야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에이 기다려보지 이런 생각이에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이제 나의 계획이라든지 맞춰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때는 이거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집값이 왜 오르는 거지? 그 원인 파악을 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집값이 엄청 오른다고만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만약요 2, 3개월만 늦게 샀잖아요. 근데 그럼 1억 원 싸게 살 수 있었어요. 이미 1억 원이 막 낮춰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꿨으면 1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1억 원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1억 원 모으려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모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잘 하시는 데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1억 원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고민을 더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하는 거야? 이런 고민 크게 하실 필요 없다. 사실을 아시는 건 중요하지만 여기서 난 뭘 해야 되지? 나의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래서 대응하시고 변화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이거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재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사 사장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화시키고 상식적으로 이제 아실 필요는 있는데 너무 큰 고민보다도 이 위험한 상황을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
있다. 한국 경제 걱정하시라. 근데 그 걱정 속에서 난 뭘 해야 될까를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위험을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